19세기 이전까지 작품들은 거의 다 사실성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왔잖아요. 그쵸? 사실성. 어떤 사실성을 위해서 끄집어 썼던 게 명암법. 그죠? 그러고 원근법.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발명된 것이 카메라 옵스큐라. 우리 다 배웠던 거죠.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19세기 이후부터는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이즘이라는 게 생긴다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사실주의, 인상주의 그런 것들이 다 이즘이라는 말이 영어로 썼을 때부터 여기서 이즘의 시대다라고 해요. 19세기를. 이즘이 생긴다라는 말이죠. 그때부터는 사실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주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적인 게 주제였던 거면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작가의 어떤 생각 자체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암법이 있었던 게 없어지죠. 인상주의에서. 명암법 없어져요. 그리고 원근법도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사실 그걸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누구와? 신인상주의 쇠라 있죠, 쇠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 전묘법으로 그림 그려서 원근법이 없어요. 크기의 원근법은 조금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게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시기가 와요. 추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카메라 옵스큐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진이 생겨났죠. 그럼 사진이 생겨났으면 더 이상 초상화를 똑같이 그려야 되는 작가의 의무가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19세기를 기점으로 이즘이 생기고 나서 변화는 굉장히 크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실성을 추구해야 되던 작가의 어떤 의무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물화를 한번 짚어보면서 얼만큼 사실적으로 표현해 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아까 인물화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인물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물화에 대해서 아까 하는 이유는 알려줬겠죠? 네,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인물화에 대한 그 역사적인 흐름을 알면 사실적인 표현 그 이후에 개인의 어떤 소망을 표현하던 작가적인 어떤 개성 표현 19세기 이후의 미술과 그 전의 미술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인물화의 특징을 보시면요. 개념은 일단 초상화, 자화상, 풍속화, 역사화 등 인물이 표현 대상이나 주제인 그림을 말하고요. 종교, 정치적 욕망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17세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었던 그림입니다. 카메라 이후, 그러니까 17세기까지 다양하게 많이 진행되다가 18세기, 17세기, 18세기 이때는 그냥 인물화를 누군가의 어떤 뭐랄까 왕과 정치적으로 어떤 이용하는 그런 게 바뀌어서 로코코 바로크 시대, 특히 로코코 시대 때 이때부터는 어떻게 변했냐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런 인물화가 많이 나왔고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는 이즘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인상주의라든지 사실주의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그냥 개인의 작가 개인의 자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물화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카메라 등장 이후 기록 기능의 인물화가 쇠퇴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선생님 인물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징은 역사적으로 가장 주로 오래된 가장 오래됐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그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인류가 다 있었던 것 같죠. 그런 목표가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자 하는 인류. 여러분들도 아직도 있지 않나요? 사람 똑같이 그리고 싶은 마음. 그 길거리에 초상화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물화를 잘 그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면도 표현하고 싶고 개성도 표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 문화, 사상, 종교, 풍속을 모두 반영합니다. 배경 같은 거, 의상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때의 어떤 권위적인 뭐 남성 권위가 있었는지 여성 권위가 있었는지도 알 수 있고 종교가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고 당시에 뭐 어떤 것을 동네에서 뭐 축제 같은 거 하고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풍속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인물화의 역사는 첫 번째 고대 원시 신앙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르네상스로 했죠. 현실적이고 해부학을 중심으로 이상미를 추구했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그리고 헬레니즘 르네상스.
그리고 17, 18세기에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하지 말자라는 거야. 너무 종교를 탄압하지 말자. 경제력이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종교적인 그림도 많이 그렸고, 바로크 시대 어땠어요? 인간 개성 표현에서 뭐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선생님이랑 같이 얼마 전 시간, 미술사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법칙이 조금 과장되거나 회화의 자율성을 추구해서 작가가 뭐 예를 들면 거울을 이용해서 벨라스케스처럼 공간을 구성한다든지 렘브란트처럼 자의식을 표현한다든지 혹은 할스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동네 그런 주변의 인물들을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겼고 로코코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의 어떤 사치스러운 생활상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죠. 19세기 이후에는 인물의 작가 개인의 느낌이나 이념을 표현했다.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고흐, 고갱 그런 인물들. 그리고 20세기 이후에는 인체를 물리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어떤 거? 행위 예술이라고 하는 거. 행위 예술 같은 거 보면은 인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인체가 옛날에는 주제가 되었는데 인체는 이제는 도구가 됩니다. 가끔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도구 아닐 수도 있고 주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도구임에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20세기 이후부터는 인체를 그리는 대상이 아니라 각 부처럼 예를 들면은 인체를 주제로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제는 어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사람이 붓이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위 예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뭐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는 영상 미술도 많이 발달하고 아주 다변화되는 겁니다. 인물의 역사. 동서양의 인물 표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고 싶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그림은 따왔고요. 내용은 선생님이 정리했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많이 필기해 두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인물 부분은. 네. 서양 미술, 동양 미술에서의 인물 표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물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초상화, 풍속화, 자화상 다 있지만, 동서양 자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어떠한가를 뭉뚱그려서 보는 겁니다. 일단 자, 서양에서는 세계관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어떤 인간의 내면이라든지 자연주의 같은 좀 자연적이면서 인간 내면을 좀 중시하고 그 사람들의 철학 같은 거를 반영하는 그런 미술을 좀 추구했지만 서양은 3차원의 환영 3차원의 실제를 2차원의 환영에다가 똑같이 표현하는 어떤 외형적인 걸 중시하는 그런 좀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이거를, 굉장히, 이거는 그 외국의 세계관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좀 약간 주관객과 주화객, 객은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것이 동양이 아닌 서양의 철학이에요. 개인주의라고도 하죠. 서양은 조금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연과 나를 물화일체해서 주객일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자연은 나다. 뭐 옛날에 불교라든지 이런 거 윤회 사상이 있는 것처럼 조금 동양과 서양은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서양은 이렇게 대상을 나와 분리시켜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어떤 대상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그 대상의 한 부분만을 보는 어떤 단일 시점에 생기죠. 그래서 이게 1점 투시로 생겨나는 거고요. 투시도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동양은요. 대상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면 등산을 갔어요. 예쁜 꽃을 만났어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그 예쁜 꽃을 한쪽 면에서 관찰하면서 똑같이 그린다고 친다면 동양 사람들은 그 뭐 철학이라는 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 꽃이 너무 아름답다. 이 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얘는 꺾으면 안 되고 얘를 소중히 다루어주자. 이쪽 면에서도 보고 이쪽 면에서도 보고 이쪽 면에서도 보고 한번 다 훑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구경해보자. 이런 식의 얘하고 자기를 동일시하여서 오늘 너무 내가 꽃을 보았더니 내 마음이 꽃이 되었네. 막 이런 거예요.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꽃을 본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서양처럼 똑같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집에 와서 본 꽃은 이런 모양이었던가. 그래 이렇게 되었던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 이파리가 아주 연한 녹색이었지. 이렇게 상상해서 그리는 것처럼. 그게 우리나라와 동양의 미술의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이거든요. 주객일치라고 해요.
주객합일이라고도 하고 주객분리라고도 해요. 그런 철학이 있는데 그게 뭐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기준, 인간 이성의 합리적 세계관, 이성을 되게 뚜렷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들어보니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죠. 조금 그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체든 어떤 대상이든 무엇이든 외형의 아름다움을 미의 척도로 해서 그것을 똑같이 사실적으로 똑같이 사진처럼 만드는 것을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우리나라는 전신, 그 사람의 기운을 전하는 것, 전할전, 어떤 정신신 해서 정신을 그림에다가 투영하는 거예요. 꽃처럼. 똑같은 꽃이 아니라도 내 정신이 투영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붓질 하나 할 때도 나의 기운을 담아 이런 거고, 서양은 붓질할 때 연필로 먼저 이렇게 사생해가지고 똑같이 나중에 그럼 얘가 물감을 해가지고 먼저 스케치해놔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기운 생동의 바탕, 합리적인 세계관은 아니죠. 기운, 사실 기운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외형이 아니라 인격, 내면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성,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양화의 인물이든 어떤 것이든 사람의 눈을 표현하면은 그 안에 기운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눈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활용점정이란 말 들어봤죠? 용의 눈에다가 점 찍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력이 생겨서 용이 날아간다, 뭐 이런 거죠.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서양은 목적, 합리적 법칙에서 섬세하고 사실적인 재현, 인물을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섬세하게 관찰한 다음에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데 똑같이 재현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정신력, 그 능력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적인 능력을 그림에다가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만의 뭔가 특별한 게 있었겠죠.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방법, 유화, 입체적인 명암, 사실적인 질감, 명암과 투시를 이용하여서 사실적인 형태를 띠는 방법이죠. 3차원적인 공간까지 표현했어요. 입체적인 명암, 사실적인 질감, 색깔도 있겠죠. 유화를 썼으니까 다양한 색깔, 오색 찬란한, 그리고 배경이나 소품의 사실적 기록, 그리고 자세를 통한 사회적인 신분, 지위,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볼까요? 그림 하나? 약간 측면이죠? 이 뒤러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화가예요. 이 사람 측면으로 살짝 옆으로 틀고 있고, 이 사람이 화가로서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좀 더 많이 유명해졌을 때, 아주 최고에 달했을 때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할 그 시절에 그린 자화상인데, 약간 측면으로 나와 있고 저쪽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만드는 거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거잖아요. 이집트 스타일이 그대로 조금 나오죠. 정면을 바라보진 않죠. 살짝 측면이라서 반측면이라고 하는데, 정면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거는 조금 약간 도전이었어요. 왕에 대한 도전. 왕은 정면을 쳐다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정면을 많이 바라보지 않았었어요. 사회적인 신분을 그렇게 조금 표현한 것 같아요. 옷 같은 것도 이 사람이 뭔가 빨강색, 파랑색 막 은빛이 아닌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기술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여기 공간을 표현하면서 이 당시에 원근 표현이 얼만큼 진척이 되었든지에 대해서 공간 표현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했습니다. 알프레드 띠러. 자, 르네상스 이후에 바로크에서 가보면 여기 보면은 이노센트 10세인가 그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이에요. 벨라스케스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나랑 공부했었는데 요 공주님 그린 사람 있잖아요. 공주님이랑 아빠 엄마 거울 서 있고 벨라스케스 서 있는 그 그림 그린 사람, 바로크의 그 궁중화가였던 벨라스케스. 제가 말했잖아요. 20살인가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왕한테 끌려왔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 사람도 약간 반측면이죠. 하지만 교황이기 때문에 빨강 색깔로 그 사람의 권위를, 금색으로 그 사람의 어떤 더 권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얗게. 성스러운 인물로. 그래서 이렇게 삐딱하게 그리는 게 이들의 유행이고 이들의 좀 특징이었으나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질감까지 표현했어요. 공간 아까 표현했다고 얘기했죠? 사실적인 기록을 했어요. 이 무늬 하나까지 다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 볼 수 없어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얼굴만 보세요.
얼굴밖에 없죠. 수염이 긴 거밖에 안 보이죠. 머리에다가 이 갓을 썬 갓이 아니라 이 뭐라고 하더라? 두건 아니야. 그 전통 모자에 갓을 쓰기 전에 안에 하는 그 모자예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얼굴에서 눈, 코, 입하고 이런 거 빼고서는 아무것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외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강세왕의 자화상, 윤두서의 자화상이었고요. 강세왕의 자화상 보시면 강세왕 또한 굉장히 잘 나가던 영의정, 뭐 자의정 이런 것까지 하던 사람인데요. 영의정, 자의정. 선생님 비약이셨습니다. 영의정, 자의정이 아니라 미술 관련해서는 이 사람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었고 공부까지 잘했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지체가 높았고 미술적으로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서 이 사람은 다방면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 문인이었어요. 문인이라는 건 알죠? 예, 그래서 양반이었는데 이 사람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어떠한 정보도 나와 있지 않지만 옆에다가 이렇게 글을 조금 적어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서양 인물 보시면 좀 비교해 볼게요. 배경 있나요? 배경 없어요. 이것은 여백을 굉장히 많이 놔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이 이것처럼 막 많이 그려져 있고 질감이 느껴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깔끔한 몇 가지의 선으로 이 털 빼고는 깔끔하게 정말 털은 정말 한올하게 다 그렸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는 이런 외부적인 묘사를 하는 선이 하나도 없죠. 함축적인 선이라고 하고요. 색깔 표현은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색깔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담, 진하고 연한 그 20개 표현만 했다는 거죠. 수묵과 담체 위주. 여러분들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펠드만의 비평에서 나오는 분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이외의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했죠. 보여지는 것을 설명하는 단계. 담백하고 구성이 아주 담백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이 선비의 절제된 삶의 태도와 높은 학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학식을 표현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이 사람이 이 주변의 배경이라든지 희희낙낙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리고 굉장히 눈을 강조하였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 또한 강세왕 자화상 또한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인물 표현과 서양의 인물 표현은 재료라든지 기법 자체도 굉장히 다르지만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자체가 이 사람들의 주제와 우리의 주제가 달랐다는 것은 이게 뛰어나다, 이게 뛰어나지 못하다, 아니면 이게 뛰어나, 이게 뛰어나지 못하다, 이게 아니라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하던 서양에서 이제 발전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뒤러의 자기 어떤 권위가 높아진 이런 걸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아상을 표현했지만 우리는 조금 달랐다는 거, 정신을 표현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시기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 뒤러는 1500년대의 그림을 그렸지만 윤두선은 1700년대 초예요. 한 300년 차이 나지만 요 세 개의 작품, 벨라스케스의 작품 요렇게는 같은 시기에 그려졌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재에 따른 분류. 제재라는 거는 그것이 뭘 그렸는지에 대한 재료가 무엇인가. 자화상, 자기 자신을 그린 걸 말하고 초상화는 특정 다른 인물, 나가 아닌 사람. 역사화는 역사상의 사건이나 그 상황이나 어떤 인물, 중요한 인물을 그리는 거. 풍속화는 일정 사회 계층의 형상, 그 사람들의 일상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걸로 크게 인물화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자화상 보시면 르네상스의 바나이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크 보시면 어때요? 아까 그 뒤러의 자화상 중에 이 작품이 조금 유명한데요. 더 좀 보자면요. 뒤러가 그린 이 작품을 보시면 뒤러는 이 작품에서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조금 더 발전한 상태의 뒤러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러가 조금 발전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렘브란트가 바로크의 대표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렘브란트 보시면 그때는 좀 행색도 좋아 보이는 걸로 봐서 굉장히 돈도 조금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그 작품이 잘 팔려 나갈 때의 모습인 것 같죠. 그런데 그 이후엔 선생님 저번에 보여줬던 인물아 되게 음침하지만 음침한 분위기지만 평온한 웃음을 웃고 있는 할아버지 렘브란트 사진처럼 자화상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 작품 보시면 여러분
많이 그 자화상을 그리면서 그 사람의 내면 성찰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게 바로 심리 묘사와 내면 성찰의 렘브란트 작품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강한 명암 대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인물의 표정 같은 게 강조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성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안 성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이게 그림을 탐구하고 조사하다 보면은 자화상을 이렇게 정면에다가 두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넣은 모습은 사실 어떤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로가 그만큼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거만할 수도 있지만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르네상스에서는 그 바나이크라는 사람 보시면 선생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에서 남자 여자 서 있고 여기 위에 촛불 있는 전등 있고 강아지 있고 거울 있고 여기에 자기가 그 반 아이크가 여기 서가지고 그림 그리는 모습이 여기 거울에 비치는 작품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림 속에 조그만하게 넣었던 것이 르네상스에서의 인물화 표현이었거든요. 자화상 표현. 근데 그 이후로는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그렸다는 거예요. 그 바로크 시대가 루벤스까지 해서 끝나요. 끝나고요. 요 세 개의 작품과 요 세 개의 작품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선생님이 소위 말하는 19세기 기점이 이곳이에요. 이곳 19세기.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앞에 부분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면 상징을 담아서 상징을 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목적이었고 이 이후의 자화상 폴 세잔, 반 고흐, 폴 고갱은 같은 시기에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들은 세잔 같은 경우에는 큐비즘이 나오기 이전에 작품을 그렸고요. 이 큐비즘의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빈센트 반 고흐는 인상주의 작가죠. 후기 인상주의. 폴 고갱 또한 후기 인상주의 작가예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 작가들은 자기의 이즘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말했죠. 뭐 리얼리즘, 큐비즘 요런 이즘이라는 게 생길 때인데요. 이즘, 사조 이들의 작품은 이들과 다른 것이 굉장히 그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고흐만의 어떤 꿈틀거리는 붓터치, 마띠에르라고 하는 질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초현실주의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폴 고갱 폴 세자는 여러분들 사과를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점에서 보고 그린 다시점의 창조자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큐비즘으로 이어지면서 입체파의 피카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어떤 이런 느낌, 뽀얀 느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특징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뭉크 아시죠? 뭉크 절규를 그린 그 사람의 자화상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 또한 어떤가요? 이 사람만의 특유의 어떤 붓질, 광기 어린 붓질이 좀 느껴지지요. 에드바르드 뭉크가 나중에 절규를 그리기 그 전에 그린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19세기 이후부터는 개성이 더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말은 기록으로서의 자화상 혹은 자아성찰의 자화상, 자기를 부각하기 위한 자화상 그런 자화상들이 아니라 렘브란트의 영향이 좀 왔어요. 이제 이렇게 와서 렘브란트를 기점으로인지 정확하게 여러 학자들은 말할 수는 없지만 19세기부터는 자아 탐구에 충실하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작품 보시면 자화상이 일그러져 있죠. 이런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초현실주의 프리다 칼로 작품 보이시죠? 그리고 20세기, 21세기에 척 클로스라는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망점처럼 이렇게 유리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판화예요. 찍어낸 거예요. 되게 유화도 그리고 별별 실크 스크린 돼 있죠?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달리 아저씨 보세요. 콧수염 그려놨죠? 굉장히 다른 거 아무리 몰라도 달리의 이 느낌, 이 제목이 뭐냐면은 구운 베이컨과 함께래요. 부드러운 자화상이래요. 이런 식으로 19세기 이후에 20세기에 혹은 21세기에는 그림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베이컨의 작품을 나중에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 작품을 퍼온 이 자화상의
히히라고 하는 이 블로거의 주인공의 거를 선생님 따왔는데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네이버에서 발췌했습니다. 내용이 아니고 사진들. 그래서 이렇게 작품들, 뭐랄까요, 초상화가 어떻게, 자화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특히 자화상은 초상화와는 달리 자기의 얼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든지 누가 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기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다면은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뭉크의 자화상 좀만 더 했어요. 이 사람 혼자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홈페이지에서 끌고 왔는데요. 고뇌에 찬 자화상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 사람 불안한 그 유년기를 보냈대요. 선생님은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좀 읽어주고 싶었어요. 뭉크는 노르웨이 레텐 출생에서 오슬로에서 죽었대요. 많이 살았어요. 80살 정도까지 살았네요. 파나가로 정신병을 앓았대요.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림을 섬세하게 작업했고요. 군인간인 아버지와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어머니를 두었고 누나와 3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5살 때 어머니 연이어 누나 남동생까지 결핵으로 죽고 나서 공포가 작품의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힘들었고 원래부터 조금 막 여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잘 했고요. 근데 그 마지막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너무나도 속상했던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는 몸도 쇠약해져서 어떤 자기 작품의 내면을 한번 탐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외적인 걸 아무리 탐구해 봤자 내 내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탐구하는 자화상들을 많이 그렸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 쓴 글을 보면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실 이런 모습의 자화상은 사실 몇 개 남아있지 않거든요. 자신도 곧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불안함의 느낌을 담배 연기에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내면을 고뇌를 느꼈으며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그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작품인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얘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그냥 자화상이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뭉크가 그렸던 이 작품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55년 그 1895년에 그린 작품은 조금 더 사실적이고요. 이 보시면 1919년에 그린 그림은 조금 뭐랄까 좀 추상화적이면서도 좀 비사실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뭉크의 자화상은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고흐의 자화상 이런 것만 많이 알고 뭉크의 절규만 여러분들이 알지 이런 뭉크의 자화상에 대해서 많이 모르던 것 같더라고요. 자, 베이컨. 선생님이 좋아하는 베이컨. 선생님 베이컨 정말 좋아해요. 먹는 것도 좋아하는 베이컨은 그 베이컨이 아니고요. 선생님 베이컨이란 화가를 왜 좋아하냐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의 육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했던 그의 궁금한 그 질문이 저도 한때 생각했던 내용이거든요. 얼굴을 가리지 말 것, 하지만 카오스 속에서 아름다움을 무시하지 말 것. 조화를 포기하지 말고 공포를 드러낼 것, 공포스럽다는 것 숨기지 말으라고. 이제껏 한 번도 형태를 가져보지 못했던 것에 형태를 주도록 시도할 것. 이건 뭔가 참 따뜻한 마음인 것 같네요. 어떤 보이지 않는 것, 무서운 것, 슬픈 것을 그냥 숨기지 말고 표현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숨기면 숨길수록 더 슬퍼지고 더 무서워지거든요. 드러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든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든 누구한테든 얘기하셔도 됩니다. 고뇌를 형상화할 것.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화가를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유예요.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고 힘들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미술을 통해서 승화합니다. 그래서 미술인들은 강인할 수 있고요. 미술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내면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길었나요? 여러분들 인물화 중에서 초상화의 역사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